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는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교수, 대학생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전 2016년 봄에 처음 열렸던 정치 아카데미 제1기 수료생 덕성입니다. 2년 전 지금이네요. 그때를 돌이켜보면 지방에서 12주 연속으로 매주 토요일 서울로 올라가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제가 매주 토요일을 기다렸던 기억은 납니다. 왜냐하면 정치 아카데미는 제가 좋아할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그리고 말하기입니다. 먼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란 정치 아카데미에서는 그간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등 기존 매체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제시합니다. 또한 제가 얼마나 타인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여기고 있었나를 깨닫게 되죠.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 그러한 내용을 접하게 될 때마다 그래, 이 맛에 여기로 오는 거지, 그래, 이게 공부하는 거지라며 정말 소소한 기쁨과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 말하기는요, 우리가 공부라는 것은 항상 조용히 하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씩 다큐에서 선진국의 대학 수업에서 학생들과 교수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식 수업을 한 것을 볼 때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참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할까요? 아마도 우린 주의식 교육을 해서 그럴 것이다라고 치부하기 쉽지만 사실 제 생각에는 우리는 말을 해서 틀리는 것에 대해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치 아카데미에서 토론식 수업을 해봤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순신 프로젝트와 정치 아카데미 수료생 저희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잘못된 정책을 비판합니다. 좌우 이념에 치우치지 않으시고 보수와 진보 프레임에 갇히지 않으신 분, 그리고 구세주 같은 인물이 나타나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줄 거라는 그런 시대착오적인 인물론에 이젠 더 이상 빠지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한번 정치 아카데미 참가해 보세요. 선뜻 망설여지신다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청강도 가능합니다.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것에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생각지도 못한 것을 알게 되고 공부하게 되어 스스로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도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순간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89회 2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길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성민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프로토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네, 2부에서는 1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더불어민주당인 이제 야당 시절에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토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잖아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그랬죠. 토건 그렇죠. 사업 하지 않는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었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경제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다시 토건형 경기 부양을 하는 그런 조짐이 2018년부터 이렇게 계속 나오면서 지금은 이제 급기야 이제 대통령, 이제 국무총리까지 이제 나서면서 예비 타당성을 면제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양안 힘을 쓰는 모습인데,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대규모 사회 간접 자본 공사를 이제 경제성, 효율성, 이제 재원 조달 방법 등을 따져서 이 사업 추진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네. 않은가를 판단하는 이런 건 조사인데요. 네. 간단히 말하면 이제 나라 돈이 많이 들어갈 때 이 사업을 해도 될지 말지를 이제 판단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조사라고 합니다. 근데 네. 1999년에 도입이 됐는데, 도입은 그렇게 됐지만 실제로 이제 정책으로서 이렇게 자리 잡은 거는 노무현 정부 때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시즌 2를 노무현 참여정부를 계승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이제 미타당성 조사를 이제 무력화시키는 네. 이제 그런 이제 경기부양책을 동원하는 게 지금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각계 각층의 이제 전문가 집단도 지금 다 동시에 반발을 하면서 네. 네. 지금 이게 굉장히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 같습니다. 지금. 네. 일단 그러면 어떤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어쨌든 아직 확정은 안 된 거잖아요. 내일 이제 29일 날 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제 발표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제 이거를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하는데, 네. 사실상 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잖아요. 그래서 위원장이 대통령인가요? 아니요.
위원회가 따로 있고. 예, 국가발전위원회 위원장 따로 있고, 그래서 각 시도 지자체에 예타 면제 신청을 이제 받아가지고 하고 싶은 사업 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해가지고 거기서 선별을 한다고 하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간 거기서 빠질 가능성이 있고, 이번에 이제 예타 면제를 하는 이유는 이제 국토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의 개념을 더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네. 추진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이제 다 합하면은 지자체들이 신청한 거 하나씩만 다 해도 최소 40조에서 이제 20조에서 41조 61조까지 하나씩 한다고 하면. 네. 아니요, 그러니까 경실련에서 조사를 했는데 2개씩 잡아서 한 61조. 언론 그러니까 이후에 좀 바뀐 것까지 언론에서 얘기하면 64조. 만약에 하나씩만 잡으면 한 40조 정도씩 하나씩 한다고 했을 때 40조, 최소 40조만. 20조. 왜냐하면 2개씩 예. 했으니까 그 2개 중에 최소로 한 사업들을 다 잡았을 때는 20조. 다 높은 사업들로만 잡았을 때는 42조. 64조. 그러니까 64조는 네. 전체 모든 네. 사업을 다 했을 때가 64조. 그 다 토탈 네. 다 신청한 거로 다 하면 숫자가 뭐 중요합니까? 그럼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는 거겠지. 그래서 이제 네.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도 네. 예비 타당성 면제를 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게 법적으로 원래 면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법적으로 이제 면제를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요건이 좀 엄격한 편이죠. 이제 국가재정법 38조 2항을 보면 이제 지역 균형 발전,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 등에 의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의하면 이제 예타를 면제를 한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네. 이제 이명박 때부터 이렇게 예타 면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4대강 사업이죠. 네. 예, 그리고 전남의 그 포뮬러 1 네네네네네. 예. 쫄딱 망한. 네, 그것도 이제 예타 면제된 사업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 사업인가,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이라는 이런 그 요건에 포함되는 이제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막 뉴스 이런 데 보면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은 네. 막 이거 안 해주면은 뭐 할 것처럼 엄청 지금 지역별로는 그렇죠. 시급한 것 같던데. 포천 같은 경우에는 7호선 연장을 예타면제 대상 사업으로 지정 안 해주면은 군부대 수돗물을 끊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요. 근데 국가 군부대 수돗물을 왜 끊어요? 근데? 군부대를 이제 협박을 네. 하는 거죠, 지금.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진짜예요, 근데 그거? 기사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일단 지자체별로 이렇게 사업을 신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 여기서 이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면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이제 바로 사업을 착수하도록 그렇게 시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 예비 타당성 없이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지자체들이 신청한 사업 꼭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지금 일단 먼저 큰 틀에서만 좀 이렇게 부분별로 예. 나눠보면 철도 관련한 사업이 한 11개 정도 되고요. 도로 관련한 사업이 10개. 그래서 이 철도와 도로가 21개로 거의 대부분 예산 사업비로 봐도 거의 60% 이상을 이 두 개가 차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뭐 항만이 2건, 공항이 1건, 그 다음에 공공병원이 1건, 거기에 또 뭐 종합운동장, 하수처리 시설, 몇 개 관광사업 이런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철도하고 그쵸. 도로. SOC나 예. 건설 이런 관련한 사업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 예비 타당성 조사 관련해서는 네. 말이 나오게 된 게 가물가물한데, 이 노무현 정부 때에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국책 사업들이 이제 문제가 많아서 네. 이제 온갖 비리도 많고, 네네. 그다음에 돈을 넣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네. 네. 또 그때 이제 그 외환 위기를 겪고 난 후였고, 네. 그래서 이제 예산 성과, 왜냐면 이제 정부 이제 그 외환위기 겪으면서 그 전에는 정부 채무가 없었어요. 외환위기 전에는. 그쵸. 예. 근데 이제 그 공적 자금을 그때 외환위기 겪으면서 160조. 예, 160조를 확 투입하면서 이제 정부 이제 채무로 그냥. 예, 정부 채무로 확 전입을 하면서 하고 정부 재정이 갑작스럽게 악화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말이 이제 나왔던 게 그 재정 압박을 받아서 정부 예산 사업 재정을 조금 이제 효율적으로 이렇게 성과 위주로 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배경들이 있어요. 네. 또 정부 정책 사업들은 국책 사업은 또 이렇게 다 눈먼 돈이다라는 말이 아주 그렇죠, 횡행한 그렇죠. 네.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네, 네, 네. 횡행하고 너무 그게 심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이제 정부 부처들이 서로 이렇게 국회의원들 좀 그 집권당의 대통령하고 가까운 어떤 실세 국회의원들을 끼고 말도 안 되는 사업 예산 꼭지들을
지역 예산이다 뭐다 해가지고 예산에다 막 꽂아 넣는다 네,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견제를 좀 해야 되겠다. 뭐 견제를 어떻게 하느냐? 각 부처들이 이제 부처들도 서로 이제 밥그릇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정부 부처들도. 그렇죠. 네. 뭐 국토부나 또는 뭐 복지부나 뭐 이렇게 뭐 건설부나 뭐 저기 뭐 이렇게 산자부나 뭐 이런저런 부처들이 막 온갖 이제 자기들 밥그릇 해가지고 자기 부처의 예산을 막 늘리려고. 네. 부처의 파워는 예산의 크기로 거의 결정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통제를 하려고 그러면 이거 각 부처에서 올리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사업성을 평가를 하자. 네. 사업성 평가를 사전에 좀 평가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사업성 평가를 해서 사업 타당성이 없으면 그거 이제 승인을 안 해주는 걸로, 예산 승인을 안 해주는 걸로 이렇게 하자. 왜냐면은 한번 쿠션을 두는 거예요. 근데 힘센 그 실세나 어떤 국회의원이 끼고 들어와서 이렇게 이 사업꼭지 집어넣으려고 하면 마땅히 그걸 막을 만한 명분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 예비 타당성을 그래서 이제 그 KDI한테 맡기자. 네. 그래서 그 예비 타당성을 KDI가 그 후에는 이제 KDI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출연 연구기관들이 자기 관련된 분야에 관해서 타당성 검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두 가지예요. 처음 그 정부 예산 사업이 너무 개판이고 눈먼 돈이다. 그래갖고 먼저 빼먹는 놈이 임자다. 뭐 이런 거 있었고, 하나는 아예 빼먹으려고 작정을 해서 그냥 힘센 놈 끼고 들어오는 걸 사전에 좀 막아보자. 그런 취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무슨 국회에서 법을 법제화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노무현 정부가 가장 최하발의 규칙이나 뭘로 이렇게 딱 대통령도 아니고 아마 기획재정부 장관의 뭐 이렇게 규칙이나 뭐 그런 이게 정도일 보니까 거예요. 1999년에 김대중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도입을 했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국가재정법상에. 그러니까 외환위기 때 그때부터 많이 나왔었네. 또 외환위기 때 이제 공적 자금이 대규모로 투입되면서 그 정부 재정 우려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DJ 때는 안 했어요, 실제로. 그 노무현 정부 때 들어와서 타당성 조사를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노무현 정부 때 또 뭘 했냐면은 정부 산하기관의 성과평가 사업 같은 걸 했어요. 온갖 정부 산하기관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 공기업화된 것도 그 당시에는 이렇게 산하기관 공기업이 아니라 산하기관인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산하기관의 그 성과평가, 그 다음에 각 정부 부처의 그가 추진하는 예산 사업들의 성과평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평가 기준들을 마련하는 그런 그 시도를 했어요, 노무현 정부 때.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그 당시에 이제 기획예산처가 있었는데, 기획예산처가 정부 산하기관 그때 한 220개인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큰 데가 한 80개 정도 될 거예요. 정부 산하기관의 성과평가 그 용역을 우리 연구소한테 이렇게 맡겼어요. 그래서 2004년인가 2005년, 3년인가 2004년인가 그거 5년인가 그렇게 하여튼 했어요, 그 용역을. 그래서 그때 이제 알아요, 우리가. 그 조금 이야기가 옆으로 이제 흘러가지만 지금 그 빙상협회 그 협회들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뭐 축구협회 말씀하셨어요. 한 몇 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예전에는 그 대한체육부였어요. 그러니까 정부 기관이었네요. 정부 부처였어요. 체육부라고 따로 있었어요. 문화체육부. 근데 체육이 따로 떨어져 가지고 그냥 대한체육협회. 그래서 산하기관으로 바뀌었어요. 정부 부처에서. 그 전에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그 예타를 시작하게 된 또 다른 배경이 뭐냐면, 정부 사업 예산들이 전부 그냥 거의 총액주의였어요. 꼭지만 있고. 세부 내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부 하면 문화관광부 1년 예산이 뭐 10조면 10조. 다 그것만 있는 거예요. 돈 어떻게 썼는지를 알 도리가 없어요. 그런 식의 이른바 단식 회계 제도였어요. 돈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어디로 어떻게 나갔는가를 알 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연구소가 그걸 계속 재정 회계 제도를 정비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때는 또 뭐였냐면은 재정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산만 있었던 거예요. 예산은 1년만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년, 5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큰 사업들. 큰 사업들은.
그러면은 사실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정부의 이제 그 예산은 전체 중기, 장기의 재정 사업, 총체적인 재정 사업 속에서 매 연도의 예산, 매 연도에 그냥 예산만을 이렇게 따져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다음 연도나 그 다음 연도에는 서로 막 이렇게 안 맞아버린다 이거예요. 네네네. 이게 과하게 잡아가지고 그냥 남아돌면 빼먹어버리고 또 이렇게 모자라게 잡아면 다음 연도에 또 이제 막 갖다 때려 맞고 네, 때려 붓고 뭐 이 짓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중장기 재정을 중심으로 한 예산 편성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네. 복식 회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세 가지죠. 중장기 재정을 기준으로 한 예산 편성, 그 다음에 복식 회계, 정부 예산의 복식 회계, 그 다음에 성과 평가 기준 이 세 가지를 이제 계속 이렇게 했어요. 우리 연구소가 그때 DJ 정부 때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는 정부 산하기관의 성과평가, 정부 산하기관의 이제 어차피 이제 산하기관들이 각 부처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걸 집행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성과평가라는 것도 있었지만 다 형식적인 거죠. 몇백 조 되는 사업들을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석유공사나 한전 같으면은 성과평가 한다라고 그래가지고, 2월 달쯤에 해가지고, 1월 달이다 2월 달쯤에 대학 교수들 한 20명,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하는 사람들 20해가지고 용돈 주어가면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그 다음 생각을 해보세요. 대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그 성과평가라고 와서 하루 이틀 모여가지고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성과평가가 되냐, 이거예요. 택도 없죠. 예, 웃기는 소리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냥 서로 이렇게 사교 친목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이렇게 차단하고 그 성과평가라는 표준 틀을 만들어주자라는 게 이제 기획예산처가 우리 연구소의 영역이었어요. 모든 산하기관들은 이러이러이러한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평가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사업이나 예산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 다 하고, 이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경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분석해서 이렇게 과다하다든지 뭐 하다든지 이런 것도 하고 했거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노무현 정부 때 형식적으로 만든 게 뭐였냐면은 성과평가 재정, 전자정부 재정 2005년인가 6년에 완성을 했어요. 재정 예산 편성 프로그램을. 노무현 정부 때. 우리 현실과 이루는 한국경제 책을 보면 미국의 성과평가 제도, 예산 편성 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한 부분이 있어요. GPRA라든지 CBO라든지 뭐 이런 식의, 그 다음에 가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과평가 소개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그때 노무현 정부가 우리 연구소한테 의뢰해서 했던 용역들이 한 부분들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그냥 그 형식만 갖춘 거예요. 기본 틀만. 그러니까 정부 예산 편성, 그래서 각 부처별로 옛날에는 다 예산 써가지고 와서 재정부 와가지고 설명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제 재경부가 그 당시에는 그냥 상전이었죠. 상전이었죠. 근데 이제 전부 이제 그냥 각 부처별로 편성 기준에 따라서 입력을 하는 식으로 형식적으로 바꿨는데, 그걸 만들어주면 그거 다 이렇게 장식물에 불과했죠. 지금도 장식물이에요. 지금도 장식물이어서 저번에 뭐였죠? 누군가가 심재철인가 뭔가 이렇게 또 뺐던 그런 거예요. 그런 게. 근데 어쨌든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그런 이제 예비 타당성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하도 이제 단식 계획이다 보니까 개판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사전에 좀 걸러내보자, 여과해보자, 형식적으로라도 외부 압력이나 어떤 실세들의 압력을 조금 K대에서 이렇게 사업 타당성 조사했더니 타당성이 없는 거로 나왔습니다 하고 보고서가 붙어 있으면은 명분이 딱 되죠. 거절하기. 누가 찍소리 하기가 힘들고 나중에 문제 터지면 이제 국회의원이나 뭐나 이렇게 그 사업한다고 밀어붙인 놈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취지에서 예타 제도를 이제 도입을 했고. 근데 이제 빙상이나 체육회 지금 성추행 같은 게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전에도. 이게 이제 대한체육회에다가 예산 이제 하고 집행 실적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직하고 이런 걸 달라고 그랬더니 체육회하고 그다음에 축구회. 근데 이제 체육회는 그때 정몽준 씨가 누군가가 체육협회 회장을 하고 있었고, 현대중공업. 축구협회 아닌가요? 축구협회인가? 축구협회인가? 하여튼 이렇게 했고, 축구협회네. 그래서 축구협회도 뭔가를 달라고 그랬더니 그때 조중현인가 뭔가가 이제 부회장 똘마니로 있었어요. 딱 A4 용지에 대한축구협회
2005년 사업 예산 예를 들어서 20조 5천억 그거 딱 그렇게 온 거예요. 딱 한 줄만. 예, 그 한 줄만 온 거예요. 그것도 안 준다고 막. 근데 웃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획예산처 가서 이게 뭐냐. 이거 가지고는 우리 못한다. 용역을 못한다. 해라. 했더니 기획예산처도 손을 못 대더라고.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고만.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냐면은 온갖 놈들이 그런 걸로 해서 뒤에서 다 빼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그 빼먹기 좋고 가장 좋은 게 토건하고 대한체육회. 체육회는 그냥 그 블랙박스예요. 언터처블이 블랙박스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체육 각 종목별로 그 봐봐요. 국대 선발이라든 이런 것들이 개판이잖아요. 양궁 하나 빼고는 그냥. 그렇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백날 축구 대표 해봐야 그나마 이제 그 월드컵에 나간 것만 해도 성공이죠. 그렇죠. 거기서 그치는 거죠. 거기서 더 이상 못 가죠. 근데 개인들은 축구 선수 개개인들은 이미 유럽 리그에 막 나가 있잖아요. 근데 축대는 그것도 히딩크 데려와가지고 한번 반짝하고. 하여튼 뭐 그 이제 예타를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이야기가 이렇게 커졌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제기가 돼서 우리 연구소가 거기에 상당히 많이 용역을 이렇게 통해서 관여를 하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4대강 사업 같은 경우도 당시 2006년에 그 이명박이 서울시장 할 때부터 이제 경인운하 어쩌고저쩌고 하고 4대강 사업 그다음에 대선 때도 막 이렇게 이제 이슈가 됐어요. 맞아요. 2007년에. 그래서 2006년에 국토연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예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사업성 없음이라고 나왔죠. 그렇죠. 근데 이명박이 정권 잡으니까 사업성 있음 국토연구원이 사업성 있음 100% 있음 하고 딱 보고서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죠. KDA하고. 그래서 야 사업성 있는데 니네 왜 까불어? 그 이명박 때 4대강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했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있다고 확 뒤집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되게 이제 그 예타 대상이 이제 원래 처음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산 사업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예타를 하도록 지금도 사업비 총은 500억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더 낮아진 걸로 알고 지금 있는데 이제 500억 이상 그다음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정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이면 하게 돼 있는데 더 낮은 데서 문제가 자꾸 이렇게 쪼개가지고 자꾸 빼먹으니까 조금 낮췄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나중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타의 그 대상 사업들이 500억 원 이상 넘을 때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그러니까 500억 이상이 안 넘어가면 예타 면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예타를 안 받으려고 499억짜리를 한다든지 그런 거예요. 무슨 이렇게 이명박 때 박근혜 때 예타 면제했다 뭐 이런 그런 게 아니고. 아니 근데 이게 그 자료에 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 예타 면제를 한 건이 10건이 있고 금액으로는 2조 원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명박 정부 때는 건수로는 거의 100건에 가깝고 금액으로 하면 사업비가 60조 원 이상. 근데 박근혜 정부는 1년 동안 15건을 예비타당성 면제를 하고. 그 예타는 그 아까 시행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도에 법정화를 했더라고요. 노무현 정부에서. 이때부터는 이제 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만들었더라고요. 법제화를 이렇게 했으면 근데 그렇게 법제화를 했는데 왜 그러면은 다 면제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면제 사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급한 사유. 그러니까 그게 코에 붙이면 코에 귀걸이로 긴급 사유, 중요 사유. 정권 잡은 놈이고 중요하다고 내가 중요한 정책이라고 하면 다 그런 거지. 그래서 뭐. 이명박은 아예 이 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재해 관련한 건설 사업에 있어서는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 그럼 4대강도 그럼 재해 그렇죠. 가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예타 자체가 이미 만들 때부터 실효성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로 이거 예타 아니면 안 돼라고 딱 정치권 국회하고 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가지고 그걸 철저하게 지키는 뭐 이런 걸로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도 이제 그 개판치고 막 여론이 들끓고 막 비리가 터지고 하니까 땜질하려고 이제 만든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도 폭망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방의 공항들이나 뭐 경전철 같은 사업들도 보면 다 사업성 있다 했는데
몇천억씩 적자나고. 그러니까 지들 말이 이제 뭐 지역 정선에 정치적 결정이 필요하네. 아니 뭐 사업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제일 중요하지 무슨 정치적 결정이 필요한 거야. 지금 지도님은 지금 그따위 짓을 하겠냐 이거. 이 예비 타당성 조사 설명 안에 보니까 경제 관련한 그 부문이 한 35에서 50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뭐 정치적인 거나 균형 발전 이런 걸로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적으로 좀 이렇게 낙후된 지역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가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어떤 정권이든 간에 사업 모델이나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선이죠. 네. 그렇죠. 그런 거 없이 그냥 가서 거기다가 돈 뿌려주는 게 무슨 이렇게 균형 발전이고 뭐 지역 활성화냐 이거예요. 밑빠진 독에 돈 붓기잖아요. 네. 예타나 뭐나 이런 다 그런 사기치기 한 생쇼에 불과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건데 예타라는 게 그러면은 이제 문재인 정권이 네. 지금 이제 예타 면제를 이렇게 이건 뭐냐면은 아주 노골적으로 예타 면제를 이제 선언을 대놓고 아주 대놓고 이제 대놓고. 도별로 하나씩.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명박 때 4대강 사업이 사업성이 없다라고 했다가 정권 바뀌니까 사업성이 있다라고 뒤집어 엎어서 4대강 사업을 했잖아요. 네. 또 예타 없이 했잖아요. 네. 이명박도 예타 없이 사업 막 질러냈고 박근혜냈는데 내가 하는 거에서 왜 시비 걸어? 내로남불. 그러면은 니는 문재인 정권이랑 민주당도 이명박 박근혜하고 똑같은 놈이야. 그래 해. 너 그래 똑같은 놈이야. 민주당도 자한당과 똑같은 놈이야. 그래 그렇게 해. 네. 우리 뭐라고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럼 하고 싶으면 해. 네. 대신에 너는 이명박과 박근혜하고 똑같은 놈이야.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소득주도 성장에는 뭐냐고 생쇼 난리 부르스 쳐가지고 개판 치고 성과 안 나오니까 이제 토건형으로 이제 네. 본격적으로 지금 수도권 상계 신도시네 뭐 도심 재생 구도심 재생 사업이네 뭐 네. 몇십 조 원 때려 박네 전국 방방곡곡에 네. 네. 몇십 조 원 때려 박네 뭐네 하네 그다음에 뭐 무슨 뭐 단기 일자리네 뭐네 뭐 공공부문 일자리네 뭐네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이제 지자체별로 이렇게 예타 면제 사업 올려라 하는 거나 이명박이 4대강 사업 내가 이렇게 그 사업성 있어 내가 그래서 할 거야 라고 하는 거나 네. 뭐가 다르냐 별반 이거예요. 차이가. 금액이 문재인 정부가 조금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돈 먹어본 놈이 크게 질러대요. 돈 먹어본 지자체가 크게 질러대요. 근데 돈 먹어본 지자체는 정권을 많이 잡은 지자체예요. 아 그래서 경북이랑 경남의 사이즈가 제일 크군요. 네, 등치가 커요. 네. 그렇지 않은 데는 돈을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광주가 여기서 또 무릎이 탁 전북이랑 전남 광주는 되게 미미한데 경북 경남, 부산 또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아마 이렇게 건수가 건당 다 규모가 다를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데는 먹어본 데는 튕겨버려요. 해주려면 해주고 말라 말어. 튕겨버려요. 이게 다른 데는 뭐 호남이나 이런 데는 이거 왜 안 해줘? 왜 안 해줘? 우리가 그렇게 해줬는데 표 몰아주고 뭐 했는데 왜 안 해줘? 막 이렇게 하고 이제 그래서 조금 찔끔 찔러주면은 온갖 놈에 달라들어서 다 빼먹어 이 토호 세력들이. 그러니까 이 균형 발전 사업은 토호 세력들 배불려 주는 거예요. 네. 그 토호 세력과 결탁된 게 이른바 이제 정서 뭐 해가지고 이제 민주당 자한당들이 거기에 다 올라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뭐 총선 준비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당연히 그런 거죠. 네. 당연히. 네. 선심성 정책으로 다. 선심이 아니라 지금 경제가 계속 이제 엉망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지금 지지들이 이 사람들이 무슨 소득주도 성장이나 혁신 성장이나 하는데 혁신 성장이라는 게 전부 이명박 박근혜가 했던 레파토리를 지금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새만금 신공항 같은 경우를 만약에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한다라고 쳐보자고요. 완전히 그냥 생쇼 난리 부르스를 쳤겠죠. 근데 진짜 이 예비 타당성 면제 이거 사업 같은 걸 진짜 이명박이 했으면 진짜 광화문에 사람들 나왔을 것 같아요. 전부 촛불 들고 나갔을 거예요. 네, 진짜로 이렇게 했으면 대대적으로. 막가파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토건으로라도 질러대가지고 경기 좀 불씨 조금 이렇게 일시적으로 좀 반짝하게 해서라도 선거하고 뭐 또 하겠다라는 게 그런 꼼수죠. 내년 선거를 어떻게든 틀어보려는 그 꼼수네요. 네, 오늘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89회 2부에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서 어떻게든 경기 활성화를 좀 해보고 다음 총선에서 이렇게 정치적인 좀 우위를 잡으려는. 예. 근데 이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고 결국 문재인 정부가 기존의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걸 본인들 스스로 증명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경제 데이트에서 매번 이야기를 하지만 자한당이든 민주당이든 전부 다 물갈이 하지 않는 이상은 대한민국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 점점 더 자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정책 아카데미 국이 이제 시작해서 지난주에 1회 1주차를 시작을 했는데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참관하실 수 있으니까 꼭 와서 한번 들어보시고. 네, 바로
시작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네.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와서 꼭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매번 이렇게 왜 도대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와서 한번 보시고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89회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